소문은 3월 둘째 주부터 퍼지기 시작했다. 야, 들었어? 밤 11시에 옥상 가면 귀신 본대. 개소리. 누가 봤는데? 3학년 선배들이 봤대. 교복 입은 여학생이 난간에 서 있었다는데.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우리 명성고등학교는 신축 5년차 건물이었다. 사고도 없었고 이상한 소문도 없었던 평범한 학교였다. 그런 곳에 귀신이 나올 리 없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됐다. 보안관 아저씨가 밤에 순찰 돌다가 옥상에서 울음소리 들었대. 2학년 야자 마치고 집에 가는 애들이 교실에서 올려다봤는데 옥상에 사람 그림자가 있었대. 5월이 되자 소문은 학교 전체로 번졌다.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밤에 옥상 근처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줄 정도였다. 그날 우리 5명은 편의점 앞에 모여 있었다. 진짜 가볼까? 준호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우리 중 제일 덩치가 큰 놈이었다. 미쳤어? 걸리면 징계야. 민재가 반대했다. 어차피 야자 안 나가잖아. 한 번쯤 재밌을 것 같은데. 지훈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나는 찬성. 유진이 손을 들었다. 우리 반에서 제일 용감한 여자애였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현우야, 넌? 나는 우유를 들이키고 한숨을 쉬었다. 해보자. 5월 20일 금요일 밤 11시. 우리는 학교 후문 담장 앞에 모였다. 준호가 가져온 사다리를 세웠다. 담장은 생각보다 낮았다. 보안관 아저씨가 한 바퀴 돌고 나면 최소 20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다. 진짜 하는 거야?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겁나면 빠져. 준호가 먼저 담장을 넘었다. 우리도 차례로 넘어갔다. 교정은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놓인 벤치들, 텅 빈 농구장, 어둠 속에 잠긴 본관 건물. 낮에 보던 학교와는 완전히 달랐다. 옥상이 5층이지? 유진이 속삭였다. 응. 4층까지만 교실이고 5층은 옥상이야. 우리는 후문으로 들어갔다. 준호가 미리 구해온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B-하는 경보음이 날까 봐 모두 긴장했지만 다행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끄고 계단으로 가자. 복도는 어두웠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우리의 발소리가 텅텅 울렸다. 1층, 2층, 3층을 지나 4층에 도착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문이 보였다. 문 잠겨 있으면 어떡해? 민재가 물었다. 준호가 손잡이를 돌렸다. 끽- 문이 열렸다. 안 잠겨 있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다. 갑자기 아무도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진짜 귀신 있으면 어떡해? 민재가 중얼거렸다. 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 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한 명만 올라가자. 유진이 말했다. 응? 다 같이 올라가면 소리 나서 들킬 수도 있어. 한 명만 조용히 올라가서 확인하고 내려오는 거야. 그럼 누가 올라가는데?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가위바위보. 첫 판에 지훈이 탈락했다. 가위바위보. 두 번째에 유진이 빠졌다. 가위바위보. 준호가 주먹을 쥐고 욕을 했다. 이제 나와 민재만 남았다. 현우야. 내가 올라가도 되는데.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공평하게 하자. 우리는 손을 들었다. 가위바위보. 나는 가위, 민재는 바위였다. 내가 올라간다. 미안. 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준호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10분만. 10분 안에 안 내려오면 우리가 올라갈게. 그냥 얼른 둘러보고 내려와. 아무것도 없을 거야. 유진이 말했다. 지훈이 핸드폰을 꺼냈다. 참, 신호 정하자. 옥상에서 귀신 보면 손으로 O 표시, 못 보면 X 표시해. 우린 운동장에서 볼게. 알았어. 나는 철문 앞에 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귀신 같은 건 없어. 그냥 학교 건물 옥상일 뿐이야. 나는 철문을 밀고 계단을 올라갔다. 옥상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넓은 옥상이 펼쳐졌다. 회색 콘크리트 바닥, 구석에 쌓인 낡은 체육기구들, 저 멀리 보이는 급수탑.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옥상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만 들렸다. 탁탁탁. 아무것도 없어. 급수탑 뒤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체육기구 더미를 들춰봤다. 먼지만 날렸다. 난간 쪽으로 갔다. 그 유명한 난간. 소문 속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이 서 있었다는 바로 그 자리.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휴.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다. 운동장이 보였다. 4개의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친구들이었다. 귀신은 개뿔. 그냥 소문일 뿐이었어. 나는 손을 들어 X자를 만들었다. 얘들아, 옥상에 아무것도 없어. 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아래로 퍼져나갔다. 친구들이 올려다봤다. 그리고 준호가 손을 들었다. 양손으로 오자를 만들었다. 민재도 오자를 만들었다. 유진도, 지훈도, 4명 모두 오자를 만들고 있었다. 뭐? 나는 다시 소리쳤다. 장난치지 마. 귀신 없다고. X야. 하지만 친구들은 계속 오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위를 올려다보며 오자를 만든 채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잠깐. 왜 저러지? 나는 다시 옥상을 둘러봤다. 급수탑, 체육기구, 빈 공간.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였다. 내 목 뒤로 차가운 입김이 스쳤다. 아무것도 없다고? 여자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바로 내 뒤에 교복 입은 여학생이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동자, 그리고 귀까지 찢어진 미소. 넌 이미 올라올 때부터 나와 함께였는데. 은지는 웃지 않는 아이였다. 5살이 되도록 까르르 웃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돌잔치 사진 속 은지는 무표정했고 유치원 졸업사진에서도 입꼬리 하나 올라가지 않은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그네를 타며 소리내어 웃을 때도 은지는 모래밭 한 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묵묵히 그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번 주말엔 어디 가볼까? 토요일 아침 아빠 정민수는 아내 수연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딸을 바라봤다. 은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인형을 안고 있었다. 명동 갈까? 은지 옷도 사야 하고. 수연의 목소리엔 기대보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어디를 가든 은지의 표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소아정신과 상담도 3곳이나 받아봤지만 의사들은 한결같이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다. 다만 감정 표현이 조금 늦을 뿐이라고 곧 나아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났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명동 거리는 주말을 맞아 인파로 붐볐다. 은지는 부모 사이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액세서리 숍을 지나쳤다. 은지의 표정은 여전했다. 은지야, 저기 아이스크림 먹을래? 민수가 물었지만 은지는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저었다. 그때였다. 까르르르. 골목 안쪽에서 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수영과 민수는 동시에 딸을 내려다봤다. 은지가 웃고 있었다. 처음 보는 딸의 웃는 얼굴이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고 입가엔 보조개까지 패였다. 은지야. 수연이 딸을 꼭 껴안았다. 민수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은지는 골목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계속 웃었다. 좁은 골목 끝 낡은 간판이 보였다. 마리오네트 인형의 집이라고 쓰여 있었다. 가게 쇼윈도에는 온갖 인형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곰 인형, 토끼 인형, 공주 인형. 그리고 가게 맨 안쪽 어두운 구석에 거꾸로 매달린 삐에로 인형이 있었다. 가게 안은 바깥보다 훨씬 어두웠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천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수백 개의 인형들이 선반과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 먼지가 쌓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가게 주인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흰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렸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녀는 은지를 보더니 움찔했다. 저 딸이 인형을 정말 좋아해서요. 수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은지는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가게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맨 구석 천장에서 거꾸로 매달린 삐에로 인형 앞에 멈춰 섰다. 삐에로는 빨간 코를 가지고 있었다. 하얀 얼굴에 검은 눈물 자국이 그려져 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어진 듯 크게 그려져 있었다. 빨강과 검정 줄무늬 옷을 입었고 손에는 작은 방울이 달려 있었다. 목에는 노란색 밧줄이 감겨 있었다. 저거요. 저 인형이요. 은지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 웃었다. 주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판매용이 아닙니다. 얼마든 드릴게요. 민수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저희 딸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5년 만에요. 제발 팔아주세요. 안 됩니다. 100만 원 드릴게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수연이 주인의 손을 잡았다. 제발요? 엄마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 딸이 웃는 걸 처음 봤어요. 제발 팔아주세요. 1시간이 넘도록 실랑이가 이어졌다. 은지는 그 시간 내내 삐에로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주인은 결국 깊은 한숨을 쉬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인은 은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절대로 이 아이를 삐에로와 단둘이 두지 마세요. 절대로요.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삐에로를 한시도 놓지 않았다. 밥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잠잘 때도 삐에로를 옆에 뒀다. 그리고 계속 웃었다. 민수와 수연은 행복했다. 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유치원 선생님도 놀라워했다. 은지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했다. 여보, 그 인형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날 밤 수연이 침대에 누워 속삭였다. 뭐가? 눈이요. 은지를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인형인데 뭘? 민수는 웃어 넘겼다. 딸이 좋아하잖아. 그걸로 됐어. 하지만 수연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웃음 앞에서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다. 2주가 지났다. 여보, 여보. 새벽 4시 수연의 비명에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수연은 휴대폰을 들고 온몸을 떨고 있었다.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당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0분 후 민수는 급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수연도 따라가려 했지만 민수가 손을 내저었다. 은지 봐야지. 나 혼자 갈게. 하지만 괜찮아. 빨리 다녀올게. 현관문이 닫혔다. 집 안이 고요해졌다. 수연은 은지 방 앞에 섰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은지가 아직 자지 않고 있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서류가. 회사 직원이었다. 내일 오전 미팅에 꼭 필요한 서류를 수연의 노트북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수연은 서재로 향했다.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찾기 시작했다. 30분이 흘렀다. 파일을 찾아 이메일로 보내고 나서야 수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은지. 주인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절대로 이 아이를 삐에로와 단둘이 두지 마세요. 안 돼. 수연이 복도를 뛰어갔다. 은지 방문을 벌컥 열었다. 은지야.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비어 있지 않았다. 침대 위에 삐에로 인형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하얀 얼굴에 빨간 얼룩이 튀어 있었다. 옷에도 손에도 방울에도 피었다. 수연의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삐에로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입이 더 크게 찢어지며 웃었다. 또 단둘이네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은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방 안 곳곳에서 혈흔이 검출됐지만 시신은 없었다. 삐에로 인형도 사라졌다. 수연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계속해서 인형이 웃었다고 중얼거렸다. 민수는 미쳐버린 듯 인형 가게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 골목엔 아무것도 없었다.
인형 가게도 주인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곳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런 가게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1년이 지났다. 민수는 매일 명동 골목을 배회했다. 딸을 찾아서가 아니었다. 그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은지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다만 기억하고 싶었다. 딸이 웃던 그 순간을. 그리고 어느 날 TV 뉴스에서 익숙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부산에서 실종된 7세 아동.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인형 가게 앞. 아이가 인형을 사달라며 처음으로 웃었다고 부모는 증언했으며 경찰은 현재 삐에로 인형의 행방을. 민수는 TV를 껐다. 그리고 창문 밖을 바라봤다.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땡그랑 땡그랑.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